문헌 특집 조선시대 독서왕 이동무의 흥미진진한 옛이야기. 이동무는 책벌레로 유명한 조선시대 독서왕입니다. 이동무는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고 자칭할 정도로 수많은 책을 읽고 기록했습니다. 이동무는 24세에서 26세까지 세 동안 이목구심서를 썼는데 제목 그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예니를 고증한 글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도 있고 색다른 지식을 다룬 글들도 있으며 맑은 정취를 보여주는 산문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옛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골라 소개합니다. 각각의 짧은 이야기 말미에는 생각해보게 만드는 교훈도 담겨 있으므로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족제비와 구렁이. 장맛비가 깨끗하게 개자 큰 구렁이가 군도감 창고 옆에 족제비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새끼를 삼켰습니다. 배를 채운 구렁이는 소화시키려 뜰에 나와 잠시 쉬었습니다. 잠시 후 족제비 암수가 급히 나와서 구렁이 앞에다 번갈아 땅을 파서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가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이를 만큼 매우 길어 마치 대나무 홈통 같았습니다. 구렁이는 어미 족제비를 피하려는 듯 구불구불 기어서 땅판 곳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구렁이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을 오므릴 수 없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꽉 끼어 도무지 몸을 움직일 빈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던 구렁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아마도 족제비 두 마리가 몰래 구렁이를 물어뜯은 것 같았습니다. 족제비 암수는 구렁이를 물어 끌어내 배를 가르고 새끼를 끄집어냈습니다. 네 마리 새끼 족제비는 모두 죽은 듯 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에는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족제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을 깨끗한 곳에 누인 뒤 암수가 번갈아 콩잎과 게장초를 물고 왔습니다. 먼저 콩잎을 펴서 새끼들 밑에 깔고 게장초를 꽤 두껍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암수는 각기 양쪽에서 주둥이를 잎사귀 속에 묶고 입김을 열심히 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새끼들이 꿈틀거리며 살아났습니다. 아, 얼마나 지혜롭고 의롭고 자애로운가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갖췄다면 선인이라 할 만합니다. 전에 나는 족제비를 잡아다 때릴 적에 여러 족제비가 사방에서 모여 힘을 다해 그 위급함에서 구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리는 가히 경탄할 만합니다. 은구덩이를 파는 계룡장의 운명. 사람이 이제 급급해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한 사람은 도리어 이제를 따지다가 목숨을 가볍게 여기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동무 집이 삼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10개미를 허리에 찬 채 얼음이 풀리는 곳을 건너다가 미처 절반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물에 빠졌고 그의 상반신이 얼음 위에 걸렸습니다. 마침 강가에 있던 사람이 급히 외쳤습니다. 당신 허리에 찬 돈을 풀어버리면 살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며 그 말을 듣기는커녕 양손으로 돈을 움켜쥐고 행여 잃어버릴까 걱정하다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절로 왕성하게 일어남은 성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결코 측은지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 또한 기이합니다. 이동무가 일찍이 삼전도 얼음판을 건널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의 곡식을 잔뜩 싣고 가는데 소가 뒤뚱거리며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고삐를 잡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쳐 황소를 몰았으나 둘 다 물에 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침 강가에 있던 사람이 멀리서 외쳤습니다.
내가 건너게 해준다면 내게 돈을 주겠소. 그가 좋다고 하자 대가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이에 황소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여 그 정당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덕무집 행랑채에 소년 하나가 기거했습니다. 소년은 비둘기 길들이기를 무척 좋아해 잠시도 비둘기 얘기를 하지 않는 적이 없고 때로는 옷 입고 밥 먹는 일조차도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개가 그의 비둘기 한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소년이 쫓아가 죽은 비둘기를 되찾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소년은 곧 비둘기 털을 뽑고 구워 먹을 때도 서글픈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비둘기 고기가 꽤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자함인가요? 아니면 욕심인가요? 그저 어리석을 따름입니다. 권도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권도를 잘 행하는 일은 글을 읽은 자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백성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백성 가운데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함께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지극히 애통해하며 가다가 청주에 이르렀습니다. 형제는 아버지 시신을 한 길에 내려놓더니 그 형이 지나가는 사람을 부른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당하여 아버지 시신을 메고 먼 길을 떠나오느라 밥을 굶은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우는 수척해지고 기진맥진하였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행인은 고기를 먹고 힘내라고 권했으며 형이 개고기를 사다가 칼로 점이자 희한한 그 모습을 보려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구경했습니다. 이에 형이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우마저 죽게 되면 누가 아버지 시신을 모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발 저희를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서 형은 아우에게 개고기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는 통곡만 할 뿐 차마 먹지 못했습니다. 상중에 고기를 먹는 일은 관습에 어긋난 까닭입니다. 그러자 형도 통곡하더니 이내 울음을 멈추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먼저 먹겠노라. 그러면서 형이 먼저 점인 고기 한 조각을 먹자 그제야 아우도 먹기 시작했고 형제는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니 행인 중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죽음이 두려운 줄은 잘 알지만 재화만 보면 죽음의 길을 취하는 짓을 범하곤 합니다. 이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니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지극하면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장맞은 후에는 은을 채굴하는 구덩이에 물이 가득해요. 그 물을 퍼내기 어려우므로 돈을 매우 후하게 주고 사람을 부리곤 하는데 그들을 계룡장이라고 부릅니다. 계룡장들은 은구덩이 옆에 지하도를 파고 들어가다가 은구덩이에 비교적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그 지하도 곁에 몸이 겨우 들어갈 만한 또 하나의 구덩이를 팝니다. 그런 뒤 은구덩이와 지하도를 막고 있는 흙을 힘껏 파냅니다. 이때 옆에 구덩이를 잡고 폈는질하면서 파다가 물꼭지가 터져나올 듯하면 재빨리 옆에 구덩이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직후 물이 터져 세차게 며칠을 쉬지 않고 나오다가 그칩니다. 그러는 동안 계룡장은 굶주린 채 구덩이에 앉아있게 되고 지하도 입구에서는 그의 처자가 마음을 태우며 기다립니다. 그가 살아서 나올지 땅에 매몰되어 죽을지 알 수 없으며 계룡장의 처자들은 그저 계룡장의 시체라도 흘러나오길 기다립니다. 다행히 물에 휩쓸리지 않고 물이 줄어든 다음에 나올 수 있게 되면 계룡장은 그 위양양에서 자기가 지하도를 요령껏 잘 팠기에 그렇다며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요행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의롭지 못한 사람 중에도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있지만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늙어 죽는 사람은 만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떤 장사꾼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저울대의 속을 뚫고
그 빈 곳에 둥근 납덩이를 넣되 그 납덩이가 매끄럽게 굴러도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요컨대 자기 마음대로 눈속임할 수 있게끔 저울을 조작한 것입니다. 상인은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그 납을 몰래 굴려서 저울대의 머리 쪽에 오게 해 무겁게 하여 무게를 속여 더 많은 이득을 취했고, 자기가 남의 물건을 살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하여 싼값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고 팔 때마다 정상적인 거래보다 더 큰 차익을 얻었으므로 상인은 늙을 때까지 배불리 지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병들어 죽을 즈음에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연환이 든 저울대를 잘 조정한 데 있단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적당히 했으므로 이득을 취한 일이 들통나지 않았고 속임수가 발각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나를 계승하되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그러나 상인이 죽은 후 그 아들은 남의 물건을 2배나 속여 취했으므로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일이 들통나서 곧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도적에게 대처하는 2가지 방법. 어떤 사람이 무과 시험에 응시하러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점막에 몸을 개대어 몸에 지닌 화살을 벽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때 어떤 거지 아이가 들에 서서 그 방을 엿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 화살의 수요를 세고 암기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자 무인은 마음속으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곧 감탕나무를 깎아 그 화살의 크기와 수요가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무인은 그 화살을 먼저 화살을 놓아둔 곳에 기대어 놓고 원래 화살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무인은 긴장한 채 잠자지 않고 기다렸고 아니나 다를까 밤중이 되니 도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점막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무인은 마루에서 감탕나무 화살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도적이 물러서서 벌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벌은 사람을 쏘므로 도적이 말한 벌은 화살이 날아온다는 은어였습니다. 무인이 연달아 화살을 쏘자 도적이 수요를 이미 센 듯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놈의 화살이 다 떨어졌으니 진격해도 좋다. 하지만 무인이 원래의 대나무 화살을 꺼내 쏘기 시작하니 거침없이 들어오던 도적들은 화살을 맞고 연이어 쓰러졌고, 예측과 달리 전개되는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도적들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무인은 비로소 안심하며 자신의 대비책에 만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길흉을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면 흉한 일을 피하고 길한 것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서 오래가기를 생각하는 것은 오직 지극히 민첩한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낼 때는 징조를 통해 관련된 병고가 닥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미리미리 예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뚝섬에서 양안하루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운행하는 경강의 어선은 폭이 좁고 노를 많이 갖추고 있어 빨리 달릴 수 있으므로 어떤 때는 도적이 배를 타고 나타나서 상선을 약탈하고 멀리 도망가곤 합니다. 재화를 많이 실은 상선에 도적이 올라가 도적질을 하는데 그 방법은 상선에 있는 밥숟가락을 거두어 그 수요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고할 사람이 모두 없어지니까요. 어떤 상선의 화장은 무식하면서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화장은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이르는 호칭입니다. 어디선가 도적배가 나타나자 화장은 얼른 선창 밑으로 가서 수저 하나를 집어 물속에 버리고 헤엄쳐서 도적배의 키 옆에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적배의 밑부분 널판 밑에 칼을 치올려 꽂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로써 표시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도적들은 숟가락 수요대로 사람을 죽이고 전부 약탈한 후 바람처럼 어디론가 도망갔습니다. 화장은 눈물을 흘리며 강화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강에 모든 어선을 집합시켜달라고 정했습니다. 이에 모든 어선이 포구에 정박하자 화장은 옷을 벗고 헤엄쳐서 물속에 들어가 여러 배 가운데서 칼이 꽂힌 배를 찾아내니 그 도적들은 모두 법에 걸려 사형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러 중국으로 가던 사신을 정조사라고 합니다. 동지와 정월이 가까이 있으므로 동지사가 정조사를 겸했는데 어느 해 정조사가 북경에서 돌아올 때 따라갔던 상인이 어미 원숭이를 샀는데 그 원숭이는 마침 새끼를 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자 어미 원숭이는 슬퍼하며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인은 원숭이를 위로하며 달랬습니다. 도중에 원숭이가 새끼를 낳자 상인은 소매 속에 새끼를 넣어 보호해주면서 시시때때로 꺼내 어미에게 주어 젖을 먹게 했습니다. 하루는 원숭이가 새끼를 빨리 꺼내달라 하기에 상인이 내주니 어미는 자기 머리 위에 새끼를 이고 사람 마냥 걸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솔개가 내려와 잽싸게 새끼를 채갔습니다. 이에 어미 원숭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 상인이 위로해 줬습니다. 내 마음이 무척 슬프겠지만 지금 어찌하겠는가. 원숭아, 어서 있고 나와 함께 가주렴. 해가 저물어 일행이 전막에 이르자 원숭이는 문득 무슨 생각에서인지 닭 한 마리를 잡아 털을 뽑고 머리에 인 채 마당을 빙빙 돌았습니다. 잠시 후 솔개가 나타나더니 하늘에서 역시 빙빙 돌다가 손살같이 내려와 닭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미 원숭이가 재빨리 솔개를 잡아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상인이 낮잠 잘 때를 기다렸다가 고삐를 풀고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원숭이는 진실로 짐승이지만 사람이나 다름없고 또 장사꾼은 사람이면서 오히려 짐승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으니 어찌 사람이 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는 사람에게 잡힌 데다가 또 새끼마저 잃었으니 너무 슬픈 나머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어느 날 포목장수 한 사람이 죽었기에 여러 동료 상인들이 그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장사꾼 혼자만 참여하지 않고 나무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땅에 낙서하다가 구덩이에 은이 가득 있음을 발견하고 재빨리 소매와 품속에 주워 넣었습니다. 그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나머지 주위를 둘러본 후 동료에게 알리지 않고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지자 급히 흥인문 길가에 있는 집 마당에 들어가서 손으로 품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청개구리가 뛰쳐나오므로 깜짝 놀라서 그대로 땅에 냅다 던지니 즉사했습니다. 그래도 가려워서 그가 품을 더듬을 때마다 청개구리가 뛰쳐나오므로 역시 땅에 던져서 죽였고 이렇게 품에서 청개구리를 찾아낼 때마다 땅에 던지니 품속은 텅 비어 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청개구리가 없어진 것으로만 여기고 왜 가려웠는지만 의아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집 과부가 방에서 문틈으로 마당을 살펴보니 한 남자가 품에서 은을 꺼내어 땅에 버리고 가버리기에 그 은을 모두 주워 감추었습니다. 그 상인은 집에 돌아가서야 뒤늦게 은이 모두 없어졌음을 알고 상심하여 청개구리를 던졌던 곳으로 다시 와봤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그만 은 2개만 있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는 겨우 은 2개를 발견하고는 더욱 후회하며 그 집의 주인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마당 한쪽에 던져진 은을 가져가지 않았소? 이에 그 집 과부는 시침이 떼고 부인했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예요? 은이라니요? 나는 구경도 못했어요. 과부가 딱 잡아떼자 상인은 별 수 없이 실망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때 은 1개는 100냥 값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관습에
동료 상인의 장례를 같이 치르지 않은 사람은 벌금 200냥을 물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200냥에 해당하는 은 2배로 그 돈을 냈습니다. 결국 그는 잠깐 횡재했다가 이내 마음고생만 심하게 했을 뿐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고로 횡재는 운수이나 함부로 마구 취해서는 안 되는데 과욕이 부른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